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들 내외가 제 발로 들어와 함께 살겠다고 하니 집안이 북적북적하고 그저 복받은 노년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겉보기엔 아름다운 이 동거가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숨 막히는 압박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팔자 좋다며 부러워하는데 정작 본인은 남몰래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하는 상황. 그 괴리감이 얼마나 뼈아픈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살의 김선자 씨입니다. 동네 이웃들의 눈에 선자 씨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복받은 할머니였습니다. 효성 지극한 아들, 싹싹해 보이는 며느리, 그들이 먼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며 들어와 살고 있죠. 번듯한 2층, 단독주택에 살며 다달이 나오는 안정적인 연금까지 남들이 보기엔 그야말로 유유자적한 노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선자 씨가 어느 날 아들에게 담담하게 이 한마디를 던질 줄은요. 이제 그만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토록 효자라던 아들은 왜 어머니의 가장 큰 짐이 되었을까요? 남들이 칭송하던 그 효도 동거가 왜 선자 씨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결국은 자식과의 단절을 선택하게 만들었을까요? 자식의 효도, 겉만 보고 덥석 받았다가는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짓눌릴 수도 있다는 그 불편한 진실을 말이죠. 제 이름은 김선자, 올해로 65입니다. 남들 보기에 저는 복 많은 늙은이입니다. 지방 소도시에 제 명의로 된 번듯한 2층 양옥집이 있고 매달 150만 원 남짓한 연금도 꼬박꼬박 들어오죠. 아들 민호는 착하고 며느리 지은이도 겉보기엔 참 얌전합니다. 손자 두 녀석이 제 치마폭을 감싸고 도니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선자 씨는 참 복도 많아. 늙어서 아들 내외가 모시고 살지. 먹고 사는 걱정 없지. 손주 재롱까지 보며 사니 세상 부러울 게 없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굳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씁쓸히 삼킬 뿐이었죠. 남들이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게 겪어보지 않고 던지는 무책임한 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남편 상철 씨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말기였습니다. 제가 막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영감이랑 오손도손 여행이나 다니며 살아보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은 허망하게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안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청하고 멍하니 집을 치우다 보면 TV 켜는 것조차 귀찮아지더군요.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고독 속에 잠겨갈 때쯤 아들 민호가 며느리 지은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너무 불안해요. 저희가 들어와서 같이 살면 어때요? 서로 의지도 되고 좋잖아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내 팔자가 기구해 남편은 일찍 보냈지만 그래도 효자 아들을 뒀구나 싶었죠.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 모시기 싫어한다는데 며느리 지은이도 싫은 내색 없이 고개를 끄덕이니 얼마나 고맙던지요. 우리 세대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곁에 있겠다는데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속으로 조금 들뜨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집안에 온기가 돌고 잡생각도 사라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북적거림은 내 남은 수명을 갉아먹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란 걸요. 그날부터 제 팔자 좋은 노년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저와 남편 상철 씨는 소위 보릿고개를 넘어온 세대입니다. 남자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여자는 집안을 건사하며 10원 한 장도 아끼며 살았죠. 비록 삶은 고단했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 언성 한번 높인 적 없이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평생 남편 상철 씨 외에는 누구에게도
빚지거나 패 끼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50줄에 들어서야 겨우 퇴직을 했고 그때만 해도 남은 생은 남편과 소소하게 보내려 했습니다. 동네 절에나 가고 버스 타고 바닷바람이나 쐬고 시장 구경이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호강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운명이란 게 얄서서 남편은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할 때까지 아픈 내색 한 번 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자야, 겁먹지 마라. 네가 혼자 남을게. 마음에 걸려서 어쩌냐.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 병실 밖 의자에 앉아 하얀 천장을 보며 멍하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게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사람은 갔어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시간은 흘렀지만 집안의 냉기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TV 소리조차 소음처럼 느껴져 괴로웠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소일거리를 찾아보려 해도 마땅치 않았죠. 이웃집 박 여사가 혀를 차며 했던 말이 맞았습니다. 늙어서 무서운 건 돈 없는 게 아니라 곁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렇게 내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 뿐이구나 체념하고 있을 때 아들 내외가 어머니 혼자 두기 불안하다며 짐을 싸들고 들어오겠다고 했던 겁니다. 아들 민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거들었죠. 어머님, 집이 북적북적하면 훨씬 즐거우실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참 고마웠지만 사실 짐작은 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굳이 들어와 살겠다는 건 자기들 계산속도 있다는 걸요. 주거비 아끼고 생활비 줄이려는 속셈이 없진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앉아 벽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사람 냄새나는 게 낫다 싶었으니까요. 저는 2층의 가장 큰 안방을 비워 아이들에게 내주었고 저는 1층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가전제품 매장에 가서 대용량 냉장고도 새로 샀습니다. 젊은 애들은 먹는 것도 다양하니 냉장고가 커야 한다면서요. 이웃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정말로 고생 끝에 낙이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서서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복도 있더군요. 합가하고 첫 1년은 그럭저럭 평온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낮에 출근하고 저녁에 모여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나들이도 갔고요. 남편 생각에 가끔 울적했지만 그래도 삶에 다시 색깔이 입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 거실에 앉아있는 아들과 수저를 놓는 며느리 모습에 이게 행복이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되시네요. 아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며느리는 걱정부터 늘어놓더군요. 어머님, 저 애 보는 거 하나도 몰라요. 앉는 것도 겁나고 어머님이 많이 가르쳐 주셔야 해요. 말은 겸손하게 했지만 사실은 귀찮은 건 어머니가 다 해주세요. 라는 뜻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는 건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온 날부터 제 인생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안으면 애가 불편해해요. 어머님, 기저귀 가는 게 무서워요. 어머님, 목욕물 온도를 못 맞추겠어요. 며느리는 모든 육아를 제게 떠넘겼습니다. 출산 휴가를 넉넉히 쓸 수 있었음에도 지은이는 2달 만에 복직을 서둘렀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육아 전쟁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낮 시간 동안 손자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아이를 안고 서서 어르다 보면 오후가 다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내색 한번 못했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쉴 수 있나요? 빨래가 산더미입니다. 아이 옷은 하루에도 3번씩 갈아입혀야 하고 가제 수건이며 내복이며 행여 세탁기에 돌리면 상할까봐 손빨래해서 널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퇴근해 오면 소파에 쓰러져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아들은 일하느라 죽겠다며
씻지도 않고 눕기 일쑤고요. 식구들이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속에서 쓴물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효도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돈 안 드는 늙은 파출부가 된 꼴이었습니다. 돈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손자 분유 한 통에 몇만 원, 기저귀며 옷이며 죄다 최고급으로 사야 한다더군요. 그런데 그 돈을 아들 내외는 선뜻 내놓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랍시고 주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제 연금 15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혼자 살 땐 적금도 붓고 넉넉했던 돈이 이제는 대형마트 한번 다녀오면 수십만 원씩 깨지니 통장이 비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몇 번 눈치를 보며 생활비 좀 더 보태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은 선수쳤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요. 월급날 드릴게요. 하지만 월급날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제가 구차하게 손을 벌려야 겨우 10만 원, 20만 원 쥐어주는 게 다였습니다. 나중에는 말 꺼내기도 구차해서 제 비상금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죽은 남편과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내 노후의 생명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훗날 친구들과 좋은 곳 구경 가고 아프면 병원비 하려던 그 돈이 기저귀 값과 며느리 배달 음식 값으로 술술 빠져나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갔습니다. 흰머리는 늘고 주름은 깊어졌죠. 그래도 손주 유치원만 가면 좀 낫겠지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어머님, 둘째 생겼어요. 이제 또 바빠지시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축하한다는 말보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겉으로는 경사났네, 잘했다. 웃었지만 속으로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나 키우기도 벅차 골병이 들 지경인데 또 신생아라니요. 제 늙은 뼈마디가 바스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10달 동안 며느리는 여왕님이었습니다. 배불러 힘들다며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어머님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허리가 아파서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좀 봐줘요 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퉁쳤습니다. 저는 슈퍼우먼 할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큰애는 뛰어다니며 사고치고 밥상 엎고 장난감 던지고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안 돼 말만 할 뿐 치우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갓난쟁이 젖물리고 트림시키랴. 큰애 달래랴, 밥하랴, 청소하랴. 저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팽이처럼 돌았습니다. 큰애가 할머니, 이거 뭐야? 왜 개미는 날아? 하고 끊임없이 물어보면 대꾸해줘야지. 작은애 울면 업어줘야지. 밤에는 더했습니다. 밤새 칭얼거리는 작은애 때문에 하룻밤에도 서너 번씩 깨야 했고 낮에는 큰애 뒷공문이 쫓아다니느라 쪽잠 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내 식구 식비에 손자 둘 육아용품까지. 제 연금은 들어오자마자 로그아웃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너희가 생활비 좀 더 내야겠다. 아들은 건성으로 대답했죠. 알겠어요. 엄마, 이번 달 보너스 나오면 드릴게요. 하지만 그 달 말에도 이번 달은 차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하며 넘어갔습니다. 돈 달라고 사정하는 시어머니 꼴이 되기 싫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제 노후 자금, 병원비 명목으로 남겨둔 적금마저 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허리가 너무 아파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더군요. 아래층에서는 애우는 소리가 들리고 며느리가 소리칩니다. 어머님, 둘째 울어요. 좀 안아주세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나이에 이 고생인가. 내 몸 아픈 건 아무도 안 보이나. 다음 날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원장님은 제 허리 사진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어르신, 디스크가 심각해요. 이대로 계속 무리하시면 진짜 못 걷게 됩니다. 당장 쉬셔야 해요. 자식 농사고 뭐고 본인 몸부터 챙기세요.
병원 문을 나서는데 맞은편 약국 유리에 붙은 건강이 최고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가족 위해 헌신했는데 남은 건 망가진 허리와 텅 빈 통장뿐이라니. 집에 돌아오니 아들은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고 며느리는 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제가 끙끙대며 들어와 앉으니 아들이 대뜸 묻더군요.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뼛속까지 시리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너희들은 내가 사람으로 보이니? 기계가 아니라 나도 사람이야.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당황하며 머리를 긁적였죠. 아니, 엄마. 힘드신 건 알지만 저희도 일하고 오면 피곤하잖아요. 며느리는 입을 삐죽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요즘 도우미 쓰는 게 얼마나 비싼데요. 어머님이 손주 봐주시면 좋잖아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죠. 가족끼리 돕고 산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돕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죽은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늙기 전에 나를 살리자고.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들이 내 병수발을 들어줄까? 천만의 말씀. 요양병원에나 안 보내면 다행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내외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평생 해본 적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지은아, 나 이제 늙어서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너희들 이제 그만 분가해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요. 며느리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님, 애들 시끄럽고 귀찮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마치 제가 그들을 내쫓는 매정한 엄마가 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플 뿐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아들네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큰 손자가 제 손을 잡으며 할머니, 또 올게 하는데 마음이 짠하더군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할미가 기다릴게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반년이 넘도록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먼저 반찬을 해서 찾아갔지만 며느리는 물 한 잔 내오지 않고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아들도 엄마 힘들게 뭐 하러 오셨어요. 그냥 계시지 라며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고요. 그들은 제가 자신들을 내쫓았다고 생각하며 괘씸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날 제가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병상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떠나던 날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적막이 싫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이웃집 박 여사가 놀러와서 묻더군요. 선자씨, 아들네 다시 나갔다며. 섭섭해서 어째?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섭섭하긴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끼리 살아야지.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늙어서 자식 눈치 보며 식모살이 하느니 혼자가 100번 낫지. 알고 보니 박 여사도 예전에 아들과 합가했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따로 나왔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오후에는 향 좋은 차를 우려 마시며 라디오를 듣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조차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허리는 여전히 욱신거리고 아프지만 적어도 어머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는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엄마 밥 줘라는 아들의 철없는 소리도 없고요. 생활비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제 연금 150만 원은 온전히 저를 위해 씁니다. 가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절에 가서 연등도 달고 친구들과 온천 여행도 갑니다. 통장이 다시 조금씩 채워지는 걸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곁에 있는 게 최고의 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소모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게 아니라 부모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 상철 씨가 살아있다면 분명 제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임자, 잘했소. 자식놈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당신 몸 챙기는 게 최고야. 그럼 저는 웃으며 대답하겠죠. 그러게, 내가 한 번 바보짓 했으면 됐지. 두 번은 안 해요. 지금도 가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전화를 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시간 나면 와서 애 좀 봐주세요. 라는 뉘앙스를 느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제 이름 김선자, 65. 인생의 황혼기, 저는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을 행복이라 여기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라면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돈은 내 목숨이고 건강은 내 생명입니다. 효도라는 포장지에 쌓인 착취에 속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두고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행복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대가족. 하지만 그 안에서 무급 부모로 가사 도우미로 전락해버린 수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이니까, 엄마니까 라는 이유로 참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가족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란다면 주변에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노년의 품위와 자유, 결국 내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